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여러 생각이 많은데 이 영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처음 소개된 게 제2회 인권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독일에 가 계시지만 서준식 선생님이 이제 처음 이걸 상영할 때 제가 이제 이 자막을 이제 무료 감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내 21에 처음 글을 부탁해서 법에 글을 썼고 이 용어를 거의 국내에서 이제 처음 소개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이문열 박경리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때 평론가 중에서 이제 김하영, 우찬재, 그다음 작가 중에서는 전상국이라든지 김채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박경리 토지문화관에서 이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셨는데 약 한 1시간 10분 정도 전 할애됐으니까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건데 그냥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어떤 얘기부터 꺼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로 프랑스에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정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이제 용어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영화는 이제 쇼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대단히 많은 이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먼저 사용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이제 쇼와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주제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용어들을 접했겠지만은 최초로 지금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아마 이제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981년인가요? 미국의 MBC TV가 이제 TV 시리즈물로 처음 메릴 스트립 혹은 제임스 우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아주 스타급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홀로코스트입니다. 그 영화가 세계적인 이제 반향을 일으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 용어는 원래적인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번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이 희생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늘로 연기를 올려 보내는데 그 연기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하고, 만약에 이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 바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징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용어가 이제 홀로코스트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홀로코스트는 이제 번제를 의미하거나 혹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희생양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 이 용어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단히 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는가 하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가요? 아우슈비츠 안에 갈멜스톤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멜스톤 사건이라고 하는 것 혹시 이제 인터넷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20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폴란드 아우슈비츠 경내에 이제 갈멜스톤이라고, 카톨릭 믿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멜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녀들만 있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한 150명 정도 수녀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망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불로 태워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바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내에 그러니까 수용소 터에
기독교의 십자가 있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전혀 원치 않는다.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해가지고 세계 유대인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그 바티칸에 공식으로 요청했고 바티칸 쪽에서는 그걸 거부하다가 한 5, 6년인가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 가톨릭 쪽에서 손을 들어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거부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와중에 이제 이 그 홀로코스트가 결정이 되는데, 반제라고 그 베를린 교회의 어떤 조그만한 도시에서 이 전쟁 정황에 따라서 이제 유럽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 반제의 결정, 이 반제에서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뭐 여기 이 영화 슈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독일 그 수뇌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이제 은어나 속어나 뭐 아니면 또 기호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에서 내린 결정도 이제 영어로 치자면 파이널 솔루션, 그런 솔루션 피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페어리히퉁이라고 절멸 이런 용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용어만 보고는 이게 이제 유대인을 죽이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제 그 최종 해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페어리히퉁, 뭐 절멸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그 어떤 용어들도 이 유대인 그 대학살의 어떤 그 전무후무성 혹은 유일성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제 이 대학살하고 비교 불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용어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뒤지다가 이 지구상에서 생길 수 있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의미의 이제 슈아라는 용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이제 슈아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르노 메이어 같은 이런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는 이제 영어의 슈드, 그 다음에 시드, 사이드 이러면 살을 죽임 뭐 이런 뜻이니까 주데오시드라는 용어를 또 만들어서 문자 그대로 이제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과 관련된 이런 논의거리가 이제 많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 이제 한편으로는 또 불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이제 또 희생자들의 어떤 시각에 또 동조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영화는 뭐 영화 최소한도 이제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11년 동안 란스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촬영한 약 한 1000시간 분의 어떤 그 자료를 9시간 반짜리로 이제 몽타주 해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영화인데 그만큼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 걸쳐 있는 주제다. 그러면은 이 영화가 담아내려고 애썼던 거는 어쨌든 유럽 유대인들이 당한 어쨌든 비극의 역사인데, 지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화와 둘러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거는 바로 학살의 이제 기원이 뭔가, 과연 뭐가 이런 어떤 증오를 이렇게 낳았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쪽에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히틀러의 어떤 개인적인 증오심,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어쨌든 가톨릭의 어떤 역할, 거기서 가톨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방금 본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왔겠지만은 아마 지금 반정도로 보셨으면 그 얘기가 나왔을 건데, 라울 힐버그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역사자 얘기 들으셨습니까? 근데 힐버그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안에서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예수의 사망 이후 기독교가 지금 유럽에 전파된 거는 거의 2000년 전의 역사인데 기독교가 그 뭐 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그 성지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 사망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들어올 때 프랑스를 한정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마르세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 프랑스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과 공존했는데 서기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가 유럽에서 그 기독교가 가장 이제 힘을 얻을 때입니다. 그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리기제 사원이라고 최초의 이제 수도 같은 게 이제 건립이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제 강성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미안하지만 너희들처럼 좀 그 기독교로 개종해라. 그러니까 개종을 하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안 합니다.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노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짓 개종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낮에는 이제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밤에는 또 유대 이 정체성을 이제 고집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들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지금 나가달라 하는 어떤 배책의 움직임이 그 다음에 뒤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1492년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해에는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한 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스페인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스페인 안에 있던 유대인 전체를 전부 이 스페인 바깥쪽으로 몰아내는 해기도 합니다. 근데 스페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 각국은 전부 자국 내 유대인들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중세 이후에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중세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이제 밤에 이 등장하는 무슨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 불 달린 이런 존재로 그러니까 악마와 동일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중세 때 이렇게 유행하는 어떤 문학 작품들은 또 슈프 에랑이라고 그러는데 방랑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바로 늘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금도 이제 공포를 일으키는 존재가 이제 직시 같은 이런 존재들인데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피와 땅을 중시하는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늘 이제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내거나 심지어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어떤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서 이 샤일록 같은 이미지는 고리대금을 못 갚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허벅지 살이라도 잘라 달라는 이런 어떤 탐욕스러운 어떤 존재로 이렇게 그려내면서 계속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이렇게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를 거부한 특히 이제 성경 속에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의 피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결국은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의 함성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오면서 결국은 인류의 어떤 인류가 지은 죄의 어떤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정하는 어떤 존재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국 2000년 내내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가톨릭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홀로코스트를 직접 이렇게 목격하고 체험하고 했던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낳은 땅이기도 하지만 홀로코스트가 있은 다음에도 옛날로 치면 이제 한국의 김수환 추경영 같은 이런 분이 글램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홀로코스트가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폴란드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유포할 정도로 이 폴란드인들 특히 이제 전 인구의 한 90%가 전부 이제 아주 지독한 가톨릭 신자인 이런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강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중세 때는 이제 떠나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떠난 사람도 또 되돌아오니까, 아까 힐버그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되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미안하지만 기독교들하고 피는 섞지 말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게토라고. 그 뭐 체코라든지 뭐 헝가리 같은 데 가시면 전부 이 시내 최중심에 그 어마어마한 이런 조스포프라고 이 유대인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근데 이 담은 이제 한 3m 정도로 문은 딱 몇 개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 자기 학교도 만들고 그 안에 은행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자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그리고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던 게토가 제일 컸는데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거의 60만 명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도시 안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영화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폴란드인들은 이 직접 통치를 안 합니다. 게토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인물을 이렇게 한 명, 그 게토 하나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유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바로 이 게토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아담 체르니아코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맡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독일에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맡고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이 게토 안에 있는 인물이 있죠. 그 유대인들을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이런 각 그 학살 수용소로 보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기를 써내려갔는데 그게 1944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으로 이 번역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단히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아주 아픔을 제공하는데 한국어로는 아직 이제 번역 안 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게토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전황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이 독일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이 수하에 두게 되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동유럽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섬, 바로 아프리카 이제 동쪽에 있는 거기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무모한 작전이니까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이 연합국에 의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고 또 폭격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작전을 포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얘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다 죽이자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따라서 전쟁 상황에 이제 이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용소를 통해서 이제 이 히틀러의 어떤 증오심이 이제 결국은 구현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밟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석도 이제 아주 이 복잡하다는데 그냥 한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다양한 이제 시각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건 전쟁 와중에 급작스럽게 이제 결정된 거다. 이걸 펑크셔널리즘 해가지고 기능주의적 시각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세 얘기도 알고 있지만은 옛날 바빌로니아 시대 혹은 뭐 애굽 시대 혹은 또 중세 때도 백년 전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백년 전쟁이 터진 바로 그 다음에 1347년에 이 유럽 전체에 이제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 한 3분의 1이 다 죽어갈 때 이건 누구 짓이냐? 아마 공기를 통해서 이 더러운 균을 퍼뜨린 이 유대인들이
저 장본인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대학살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유럽 이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있었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쇼아 같은 경우는 그 박해의 최종적인 기결점이지 그 이 전쟁 와중에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다. 그 경우는 이 바로 2차 대전의 하나의 사건을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박해와 연결시키는데 그런 시각을 인텐셔널리즘 해가지고 의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주의적 견해하고 이제 기능주의적 견해가 지금 충돌하는 또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거론을 할 거는 지금 이제 이 영화 쇼와로 이렇게 잠깐 들어가자면은 이 유대 독점주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아까 이제 유대인 이 정체성, 다시 말해서 이 유럽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건 밖에서 들어온 또 타자의 어떤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얘들하고 같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어떤 문제,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존재와 지금 자기들이 공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이제 이 홀로코스트 이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증오심이 이제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서민 사상이죠. 바로 자기들만의 야훼가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타자를 다 부정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서민의식,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 이제 이 홀로코스트 이 해석의 어떤 차원에서도 한쪽에서는 너희들은 미안하지만은 저 유대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쇼아의 그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진짜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주제를 지금 독점할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이런 어떤 시각을 또 내세우는데 이것도 아주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좀 확대시키자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제가 큰 만큼 좀 얘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1980년대에 독일에서는 그 독일 역사학자들의 논쟁이라고 아주 치열한 어떤 그 이념 논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요거는 한국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 우파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견해를 내세우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충분히 반성을 했다. 요번에도 지금 며칠 전에 바로 메르켈이 바로 그 옛날 그 독일 총리가 지금 이제 여전히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그 희생자들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까지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이제 가해와 피해의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러니까 바로 독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역사를 통틀어 보면 가장 끔찍했던 두 개의 어떤 사건은 하나는 이제 그 1917년 바로 소련 체제가 만들어낸 공산주의고 또 하나는 20년대부터 30년에 걸친 바로 이제 파시즘 혹은 그 변종으로서의 어떤 또 나치즘인데 하나는 그 극좌의 사물입니다. 또 하나는 극우의 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우파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1917년 러시아 대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로 옆으로 이렇게 파급되면서 동유럽 전체가 이제 적화됐고 그러니까 바로 서유럽은
우리도 이제 적화될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반대쪽 끝으로 간 게 바로 이제 20년대부터 30년대 이르는 이 유럽의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때 스페인에서는 이제 프랑코 정권이 등장하고 극우 정권이, 또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 또 극우 정권이 등장하고, 바로 독일에서는 또 히틀러, 바로 1933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권을 하는 게 바로 히틀러인데, 바로 그런 어떤 그 극우 흐름이 극우 쪽의 어떤 흐름이 이제 이렇게 그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독일 우파 역사학자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이 러시아 대혁명이 없었으면 바로 그 이후의 그 극우의 흐름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극좌의 그 공산 체제가 낳은 바로 소련 수용소, 우리가 보통 굴라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바로 이제 솔제니친이라든지 샬라모프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책 속에서 많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역사의 어떤 연속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체제가 없었으면 나치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나치 체제가 이제 용서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소련 체제는 결국은 그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가공스러운 어떤 사고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독일 우파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반성을 했고, 여전히 또 우리들은 이 역사인식 투철하니까 바로 그 홀로코스트를 직접 체험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에게 이 책임을 이렇게 덮어 씌우지 말라. 요거는 이제 우파 역사학자들의 시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좌파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호르카이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가스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지클론비라는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단시간에 죽이려고 했던, 몇천 명씩 죽이는 이런 가공스러운 시스템은 이건 역사상 전무 무모하다. 그러니까 그 독일 역사와 이걸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프랑스에서 고전주의가 나왔으면 독일에서는 이제 낭만주의가 나왔는데,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이라든지 뭐 민담이라든지 아니면 동화라든지, 어쨌든 인간 내면의 어떤 그 괴기스러움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인간 내면의 어떤 이 불안이나 아니면 공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 게 이제 낭만주의인데, 그런 것들하고도 또 연결 짓는다. 독일 민족을 한번 뿌리를 봐라. 얘들 프랑스 이런 쪽하고는 다르게 중부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종족이 이제 어쨌든 이제 독일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정착을 한 게 이제 독일이다. 그러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유럽 민족의 어떤 이런 정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독일의 그 괴기스러움이라든지 독일의 어떤 좀 잔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홀로코스트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물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통독된 다음에도 독일 역사가 상존하는 이상은 독일은 영원히 이제 이 홀로코스트 문제, 쇼아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독일 좌파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1980년대 이제 그 역사학자들끼리의 어떤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를 또 더 말씀드리자면, 하버드 대학의 또 그 소장학자 한 사람이 또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독일 전체의 어떤 그 암묵적인 방조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 얘기는 나치에게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는 나치에게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어떤 시각이다. 결국은 독일인들의 어떤 반유대주의 혹은 독일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편향된 어떤 이 태도가 결국은 이런 공포스러운 어떤 이 학살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또 시각도 있는데, 그 시각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유럽 전체에서는 또 많이 꺼냈죠. 미안하지만 이건 정리된 얘기고, 미안하지만 이건 나치의 산물이고, 이거 평범한 독일인들에게 이런 어떤 책임을 돌리는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이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하버드 소장학자 이름은 다니엘 골드하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골드하겐 논쟁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또 독일 내의 이 논쟁이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또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여전히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다 이제 부족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경제적인 그 측면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들의 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 질투나 어떤 시기에 일단 감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백년 전쟁 때나 아니면 뭐 스페인에서 이렇게 유대인 추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잠깐 언급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유대인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유럽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더라도 내일 또 박해를 받아서 바로 이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갈 어떤 위험이 늘 상존했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유럽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부동산 같은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에 투자를 하는가 하면 바로 내일 떠나더라도 갖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러면 황금성이 높은 이런 걸로 따지면 바로 금이라든지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에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아무도 이제 빼내들 갈 수 없다고 이 사람들 교육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죠. 근데 지식하고 이제 부가 확보되니까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사회 상층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밖에서 들어온 타자가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런 꼴들을 유럽 각국이 이렇게 다 그걸 목격을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죠.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었던 문제인데, 그런 갈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아랍 안에서 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9세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건 유럽에서는 판금세인데 한국에서 버젓이 또 번역돼 나오는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유대의 12지파가 있는데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바깥쪽의 어떤 한 산에 유대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원래 이제 세계 분화를 모의했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이제 프로파간다 서적인데, 그게 20세기 초에 이제 유럽어들로 이렇게 번역돼서 평범한 유럽인들은 이렇게 책들 보면서 전부 이 유대인들이 숨어서 이런 짓 하고 있구나. 얘들은 이놈들은 정말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굵직하길래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책이 도대체 이 작자 미상의 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19세기 후반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은 됐지만은 어쨌거나 이 20세기 초반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잘 안 나오지만 1917년 바로 이제 러시아 대혁명 터졌을 때도 보통 이제 혁명이 있기 이전에는 항상 이제 지상혁명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혁명을 이렇게 권장하거나 혁명을 또 공부하는 이런 어떤 책들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크스라든지 앵겔스가 쓴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이런 책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막스나 앵겔스 이런 사람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볼셰비키라든지 맨셰비키 이런 혁명이 터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해석까지 나오는가 하면
1917년 러시아 대혁명은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어떤 혁명이다. 이런 어떤 시각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1929년 그 대공황이 또 터졌을 때 바로 뭐 옛날에 뭐 사진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땅 한 몇 조각을 사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 비협하게 그돈 치고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해가지고 그런 사진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또 그 유럽 각국에서는 우리 이제 저 IMF 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 유럽 경제가 한순간 다 이 파탄에 그 빠진 그 이유가 뭘까? 이거 분명히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손 같은 게 작동하고 있을 거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그 공교롭게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그 아들 5형제가 있는데 5형제가 전부 이제 유럽 각국으로 다 퍼져가지고 파리로 가라, 뭐 런던으로 가라, 마드리드로 가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는데 흥미롭게도 그 형제들이 각국에서 은행을 만들었는데 전부 각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이제 유럽 그 제일 큰 은행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숨어서 유럽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어떤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뭐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의식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또 1929년부터 또 이 반유대주의가 또 아주 또 창궐하는 이런 그 역할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유대주의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어떤 심지어는 문화적 요인까지 다 작용하는데 그 정도 상식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감상하시기 바라는데 저 얘기가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뭐 지금도 그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이런저런 그 학생들을 통해서도 너희들 사회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또 권고도 하는데 뭐 기본적인 정보는 1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동안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란츠만이 있죠. 그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재편집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는 뭐 불어 통역이 나오고 불어가 나오고 뭐 저 독일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히브리어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프랑스어가 나오는 뭐 공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란츠만 인터뷰 보면은 아마 일부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 몰래 이렇게 집 앞에 그 카메라 위성 안테나 이렇게 설치해놓고 지금 이제 나치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나치를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러니까 직접 이제 수용소를 체험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 유대계 프랑스인인 이 란츠만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제 표출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9시간 반 편집되는 어떤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뭐 뒷부분을 안 보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미리 약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바로 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어떤 한 소년의 얘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생존자들 얘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도 이제 프랑스인들과 생존자들 얘기가 이제 중점되기 시작하죠. 근데 조금 신경 써서 보기 시작하면 폴란드인들은 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철조망 너머로 그 묵 하나랑 물을 교환한 혹은 빵을 교환한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 주변의 마을들은 오늘날 전부 다 거부가 되어 있는 어쨌든 농민 그 다음에 또 철도원 같은 이런 어떤 인물들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폴란드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처음부터 이제 강조하는 얘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진행될수록 이제 이 폴란드인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울 힐버그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나치하고 이렇게 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시각을 교차시키는, 그러다가 맨 마지막 9시가 반 끝날 때는 바로 바르샤바 게토에서 살아남은 바르샤바 게토 전투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독일이 있는 한 자기는 끝까지 이제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자기는 새벽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어떤 이 멘트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건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정리하기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거칠게 정리하자면은 그 희생자 유대인에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역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서 유대인 시각으로 이렇게 9시간 반에 걸쳐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젊은 세대에게는 왜 그렇게 이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 많은 6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원이 죽어가면서 왜 이제 제대로 한번 변변한 저항 없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죽어가는가? 이런 바로 미세리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란츠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각이 점점 이제 변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오심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유대인들 피해자로서의 유대인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할 때는 피해자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삼각 등식을 만드는데 한편으로서는 가해자로서의 나치, 한편으로서는 피해자로서의 어떤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방관자로서의 폴란드인들이 이렇게 또 존재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방관자하고 가해자를 지금 동시에 이제 싸잡아서 욕하는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학살에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또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전제하면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유대 독점주의하고 이렇게 관련된 얘기인데 바로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얘기인데, 그때 쓰여진 책이 계속 이제 재해석되는 책이 있는데, 노르톰 크리가 쓴 이제 체험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노르톰 크리 같은 사람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직접 이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 바로 이 참호 위를 막 총알 날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은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지금 바로 란츠만의 시각과 똑같은 건데, 유대인이 아니면 결국 유대인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 독점적인 어떤 시각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소련 수용소에서는 가스실은 없었지만은 노동을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죽여간 이런 인물들이 약 1,5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학살의 어떤 규모로 치면은 분명히 이제 소련 수용소가 더 규모가 큰데, 왜 이제 소련 수용소를 다룬 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가지고 왜 이 나치 수용소를 다룬 이런 것들은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가? 한편으로는 이제 책의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워낙 자기들이 당한 걸 이렇게 글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는 한데, 이 소련 수용소가 이렇게 너무 이제 이 축소해석 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어쨌든 이 공산 체제가 이렇게 자행한 이런 만행들을 복원시키는 측면에서 영화라든지 책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걸 영어로 치자면 블랙북이라고, 그러니까 이 검을 흑자를 써서 흑서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흑서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방적으로 지금 유대 독점주의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타당한가? 지금 20세기에 자행된 그 사건들, 만약에 대학살만 놓고 보자면은 바로 이제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약 한 100만 명 이상 죽인 사건이 인종 간의 또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khmer rouge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가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한 바로 민간인 대학살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근한 예로 루안다에서 이제 자행된 후치족하고 투투족 이쪽의 그 갈등이 또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는데, 어쨌거나 이 홀로코스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건 역사상 전부 무모하다. 어떤 그 대학살도 이렇게 여기에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유일무이성, 그러니까 또 비교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걸 떼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도주의 견해에 이제 그런 시각이 좀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종교하고 연결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치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종교를 믿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유대적 시각, 유대교적 시각, 유대인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야지 이제 그 이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이 이 영화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럴까? 캐나다 학자인 그 아노 메이어 같은 사람은 이걸 지금 역사의 차원으로 끌어내려고, 인류 역사상 그 비교 불가능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다른 학설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쇼와의 역사 속 자리매김이 가능하니까 이걸 지금 역사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또 이 라치만의 시각에 이제 정반대되는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제 지금 보신 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장원에서 이렇게 머리 감는 그 장면 보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미장원에서 이렇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여자들 머리를 깎던 사람들, 아브라함 본가인가요? 그 사람에게 하이파 어떤 미장원 하나를 빌려서 이제 머리를 깎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면서, 미안하지만 당신들 그때 어떤 감정을 가졌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면 또 옛날 직접 이렇게 그 가스실로 들어가던,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가던 열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이 그 뒤로 돌아보면서 트레블링카라는 표지판 나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듣는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앞에 화차라 그러나요? 그 부분만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재현한 거죠. 재현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동원하고 있는 그 장치들은 사실은 이 문학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예술 작품들이 동원하고 있는 그 장치하고 이렇게 다를 바 없는데, 그러면 다큐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르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작품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건가? 과연 이건 전적으로 진실인가? 아니면 이제 또 자기적인 어떤 건가? 이런 어떤 장르적인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볼 여지가 이렇게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고, 그게 광주 항쟁이든 뭐 4.3 사건이든 아니면 한국 전쟁이든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화되거나 미학화되는, 영화화되거나 이런 데까지 필요한 거리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미학적 거리라고 그러는데, 미학적인 거리가 확보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 이제 상대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좀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방식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제 아직까지 생존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역사에 대한 어떤 무게가 너무 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과연 역사를 지금 자유롭게 그려내는 이런 게 가능할까?
쇼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어중간한 와중에 이렇게 서 있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어떤 그 문학과 역사 혹은 예술과 역사 사이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케 하는 영화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은 분명히 이제 예술이라든지 문학 작품이 나올 때는 미학적 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영화가 이제 문학하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학 작품으로 뭐 어떤 이런 쇼와 같은 주제를 그려낸다는 것은 이미 미학적 거리가 확보됐다면 하는 건데, 영화는 지금 그 생존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증언을 현재화시키는 이런 어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근본적으로 지금 문학이나 영화 같은 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문학이나 영화는 사실은 너무나 다른 어떤 이 식으로 이렇게 이 현실을 이렇게 그려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현하거나 복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좀 생각거리가 많은데, 뭐 이 영화에 관한 모든 어떤 글들 같은 거, 자료들 전부 다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다 찾아왔었는데, 근데 거의 한 90% 이상 글들은 전부 이 영화를 뭐 극찬하고 있는데, 딱 두 개의 글, 블라디미르 라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베탄 토도로프라고, 그 다음에 극한의 맛이라고 아직 한국에 또 번역가 안 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토도로프,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석학이라고, 아마 촘스키하고 더불어서 최고의 어떤 석학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 속에 바로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란츠만이 만든 영화는 결국 증오에 기초한, 증오를 조정하는 영화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란츠만의 어떤 시각을, 일반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저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이든, 아니면 토도로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증오만을 발견하던, 그거는 이제 각자 해석의 몫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라는 거. 지금 저는 뭐 10분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냥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그래도 대충 이렇게 드리려고 한 그 의도는 이렇게 다 전달됐을 거라고 보니까, 뭐 영화를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아까 그 이발소 장면 같은 게 연출된 장면이고, 그 기차 화차 뭐 붙여서 찍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몇몇 얘기가 그게 예. 아까 그 이발사니까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잘랐던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뭐 이발소를 빌려서 촬영을 한 장면이나 그런 것처럼 영화에 연출된 장면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 더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네오나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조작된 영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연출된 장면 대표적인 거는 그 두 개고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지만, 이제 독일에서 맥주집 위는 이제 보면서 맥주집 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란츠만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좀 찝쩍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팔리는. 예. 그러면서 저 귀찮으니까 좀 얘기해줘라. 그때 그 사람들 피가 이 맥주만큼 흥분했지 않았냐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독은 끊임없이 영화 속에서 대입을 합니다. 보면. 근데 특히 이발소 장면 같은 데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아까 들어와서 한 2~3분 보니까 이게 영어로 돼 있었나요? 자막이 영어로 돼 있었죠, 밑에는. 근데 영어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you must
뭐 어쩌고저쩌고 유마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역사를 위해서 증언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증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피해자하고 감독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전혀 이렇게 확보 안 돼 있는 거죠.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결국은 이 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유대 적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아까 밖에서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이런 영화에 대해서도 시각은 유럽에서도 완전히 갈립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화 말고 어떤 영화가 가능했겠는가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영화는 누구를 위한 영화인가 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이 영화가 80년대 85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이 이제 이 50년대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제 프랑스의 영광을 이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생존자들의 어떤 얘기들이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역사는 막 영광으로만 레지스탕스라든지 이런 영광으로만 이 채워진 영화인 줄 채워진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뚜껑이 열리기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뚜껑 열어보니까 정작 자기 게슈타포나 SS가 요구하기 전에 정말 자기 동족을 제일 먼저 이 고발한 게 프랑스 경찰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유대인들을 또 밀고한 게 유대인 세리라든지 이런 정작 또 자기 동족을 밀고한 게 또 유대인이고 하는 이런 막 부끄러운 역사들이 BC 정권 이런 대도편적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오늘날 프랑스 역사가 결국 영광만으로 이렇게 채워진 게 아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변하는데 지금 몇몇 이렇게 장면 연출된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게 나오는데 이 80년대 이런 이 85년에 이 영화가 나오고 80년대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면서 홀로코스트 문제가 어떤 움직임도 있는가 하면 독불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 역사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 보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나치만 계속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제 독일 민간인들의 노력 같은 거는 완전히 너희들 역사에 없더라. 또 저쪽 역사를 보니까 BC 정권 이런 것들만 강조했는데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없더라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교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하고 일본 경우도 뭐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어떤 문제겠지만은 실제로 이 영화는 한쪽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어떤 시각들을 여과없이 이렇게 또 드러내는 어떤 역할도 하는데 한쪽으로서는 과연 40년이 지난 어떤 상태에서 40년 전의 어떤 감정을 이 관객들한테 전달하면 과연 무엇을 위함일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적이거나 아니면 이 연출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글쓸 때는 꽤 이제 비판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렇게 이 피해자 시각에서 이제 가해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수동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더 능동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유대인들의 구속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 더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렇게 보일 건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목적성이 너무 이제 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감독이 너무 이데올로기를 지금 너무 이제 영상에 많이 이제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조금 살을 좀 덧붙이자면은 유대인의 수동성에 관한 얘기는 뭐 정말 유명한 주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그쪽 생각을 좀 보완하시려면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도 이제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왜 마치 그러니까 불로 운동할 라와또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했는가? 아니 그거는 어디서 그런 모습을 이제 들었다는가? 그 한나 아렌트는 이제 유대계 지식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동족의 수동성을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리고 이 4년에 걸친 이런 학살 기간 동안 70여 회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반항이 불가할 정도로 그 600만이나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변변한 저항이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르샤바 게토에서 이 이판사판 이렇게 죽어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죽어도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끝까지 궁주에 몰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무기를 반입해가지고 끝까지 독일에게 투쟁하다가 이제 죽어간 그 영화 피아니스트 같은데 보시면 스필만 나오는 거기 약간 그 장면이 이렇게 이 탱크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담을 부수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삽입돼 있기는 하는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르샤바 게토 투쟁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말 영웅적인 어떤 투쟁이니까 이 란스만이 맨 마지막에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은 투쟁 하나를 이렇게 배치한 것은 사실은 이건 우연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의 어떤 희생자인 유대인들로부터 역사의 주체인 유대인들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어떤 시각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익히실 수 있을 거니까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2부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프랑스에서도 이거 극장에서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8명이 앉아있나요?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 90명 정도가 여기 안에 계신다 해서 저는 참 한국 대단한 나라다 정말 이걸 어떻게 90명이나 어저께도 한 150명 오셨다 이래서 내가 참 한국 사람들이 훨씬 유대인들보다 이 광기에 사로잡힌 분들이다 하면서 그래도 아마 이런 집요함은 아마 분명히 한국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입주할 거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하여튼 뭐 제가 감사드릴 건 아니지만 참 아까 저는 이 클로드 란츠만이 유대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 유대인으로서 민족 감정 같은 게 드러났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좀 놀랐는데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그 민족적인 감정 외에도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 막시즘적 계급 의식을 약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재산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같은 인종 안에서를 또 약간 재산에 따라서 그 계층이 분화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한다는 느낌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유대계 상식이고 그다음에 레땅 모데르느라고 그 불어로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창간한 잡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잡지를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이 프랑스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사르트르가 죽고 나서 이제 클로드 란츠만이 이 잡지를 맡고 난 다음에는 이 동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여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이제 동유럽이었고, 물론 이제 홀로코스트는 옛날 얘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동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베르나르 앙리레비라고 신철학자 그 옛날에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을 쓴 그 지식인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란치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사람들의 그 글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랑스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영화 감독이자 그다음에 또 작가이기도 한 이런 좀 그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근데 영화 속에서 개그의식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차피 지금 유대인들만 봐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그 영화 증오라고 하는 영화 그 마티에 카소비츠가 만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 지금 이제 갓 이민 와가지고 그 갈등하는 뭐 이런 아랍인 하나 뭐 흑인 하나 저 유대인 하나 이렇게 빈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또 그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이민 가가지고 뭐 유럽 사회에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거의 경우에 따라서 심지어는 종교적 이제 가톨릭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서 불을 또 축적한 이런 그 아주 이미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이렇게 떼내도 좋을 이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갓 이렇게 또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또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는 뭐 유대인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이렇게 뭐 부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계급 같은 건 분명히 있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는 어쨌든 유대인 그 학살의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담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계속 분석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마 개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거의 덜 드러나거나 아니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시각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시간 보면 한 번 정도 질문 또 예. 저기 앞쪽 예. 영화의 그 수평 세팅으로 이제 그 과거의 수용소나 아니면은 그 지역들을 다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빠져나가는 장면들도 있고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찍은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예, 어떤 장면은 제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 그 수용소나 아니면은 그 5분이라고 표현된 그쪽 지역들을 그러니까 난치만이 찍을 때 그 차나 어떤 이동 공간을 이동 어떤 그런 걸 타고 수평적으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 이제 이동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예, 그거는 글쎄 뭐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자면 저 열차 이동하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진들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이 감독이 하나의 장치를 지금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그 들어갈 때도 뭐 심지어는 뭐 그 한 12일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그냥 그 이 아우슈비츠 도착할 때는 이미 그 안에서 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막 태반일 정도로 그 공포스러운 어떤 그 강제 이송이었는데 그 기나긴 어떤 여정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의 단축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이 맨 처음에 그 노래 잘 불러서 살아남은 애가 지금은 성인이 돼서 바로 이제 이렇게 여기 그 터가 있었던 자리가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첫 장면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한 11분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동참해가지고 지금 이 학살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일어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 한 1, 2분 정도 단축할 만한데 그 시간의 어떤 그 길이가 결국은 이 학살의 긴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동착해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장치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나중에도 나오시지만 맨 마지막 장면이 결국은 열차가 이렇게 계속 가는 이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그 이동 같은 경우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특히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로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면서 보시면 또 흥미로울 겁니다. 마지막 한 번, 예. 빨리 끝내라고 지금 오셨는데 한 번만. 예. 아까 그 90%가 찬성하는 네 라피 폴란드 라피가 돼 있다는 라피가 아니고 그 글램프라고 그 폴란드 카톨릭의 최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반대했다는 말씀이죠? 그 영화를 90%가 독찬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스베탄 토도로프라고 지금 뭐 특히 한국에서는 구조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토도로프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스파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라피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 라피가 아니고 그 어쨌든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더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극소수인 거 보면은 아직도 이 주제가 유럽에 거의 뭐 검은 무릎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있다 보면 이틀이 멀다고 르몽드 같은 이런 신문에서 계속 유대인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반유대주의 창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극도로 이렇게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이 유럽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 쪽은 또 망각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 망각의 국가라서 바로 뭐 지금에서야 뭐 사박하고 뭐 이런 얘기들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데 그냥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끝내자면 이청준 선생님 살아계실 때 한번 참 좋은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만큼 이 글쓰기의 소재가 무궁무진한 나라가 없다. 그 얘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100년 동안 지금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근대화를 겪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첨단 기술 또 이런 그부터 해서 뭐 우리 안에 또 내전 같은 걸 겪었고 뭐 모든 주제들이 그러니까 이 근대화가 완전히 압축된 나라인데 글쎄 소재로서 뭐 정말 무궁무진한데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어떤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 망각덕인지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말 이 세계에 울림을 제공하는 이런 위대한 문학 같은 건 잘 안 나오는 이런 것들도 어떤 모습 때문일까? 그게 우리의 어떤 세계관 때문일까? 아니면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인식의 어떤 부족함 때문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건방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영화 보시면서 좀 뭐 세계적인 어떤 시각도 좀 키워가시면서 나름 또 우리 문제로 이렇게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훨씬 더 아마 이 시간이 이제 의미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